유튜브 노음성 한국사에서 수험생활에 대한 많은 이야기부터 한국사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까지 더 많은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중국사. 자, 중국사부터 먼저 하는데 일단 요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희가 중국사 자체를 배우겠다고 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중국사 자체를 공부하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제 이 중국사가 우리 역사랑 좀 어떻게 이어져 있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시험에 나오니까 그 정도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PT에는 없는데 여기 프린트를 보시면 그러니까 각 중국의 왕조와 우리나라의 왕조 그걸 시간대로 좀 같이 사실은 나란히 해놨죠. 그치? 그래서 시간을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지? 그쵸? 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중국 역사는, 저 잠깐 보시면, 일단 외우는 건 별로 어렵지 않아.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각 왕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세히 얘기 안 할 건데, 전체적으로 중국 왕조는 한번 좀 쭉 한번 하고 갈게요. 됐죠? 자, 일단, 여자 이름으로 시작해요. 중국 왕조는 여자 이름으로 시작하는데 해볼게요. 그래서 은주야. 은주. 그러니까 이 은나라는 상왕조라고도 불러요. 상왕조라고도 부르는데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은주. 그리고 이제 중역사가 그러니까 역사가 이게 반복되잖아. 그래서 중역사도 일정한 패턴을 갖고 있거든. 그래서 은주 한 다음에 분열 짧은 통일, 긴 통일이에요. 됐죠? 그리고 다시 긴 왕조가 영원할 것 같았지만 영원한 왕조는 없거든. 자, 그래서 다시 천하가 분열돼. 그래서 분열, 그 다음에 통일은 하는데 이 통일 왕조가 통일하고 나면 여러 가지 무리한 정책들로 그래서 결국은 또 빨리 망해. 그래서 그 다음엔 긴 통일. 됐죠? 그리고 끝날 때는 남자 이름으로 끝나요. 남자 이름으로. 그래서 자, 송원이는 멍청이야. 자, 이렇게 하면 대충 중국 역사 왕조, 역대 왕조 대충 한 지금 5,000년 정도 얘기한 거예요. 됐죠? 네, 그래서 그냥 입에 한번 붙여볼게요. 자, 갑니다. 은주, 분열, 짧은 통일, 긴 통일. 분열, 짧은 통일, 긴 통일. 그리고 남자 이름으로 끝나 송원이는 멍청이. 됐죠? 네, 그래서 은주, 분열, 짧은 통일, 긴 통일, 분열, 짧은 통일, 긴 통일, 송원이는 멍청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제가 분열의 시대, 자, 그리고 이제 짧은 통일, 긴 통일 실제로 단어를 넣어 볼게요. 자, 단어를 넣어서 완성하면 첫 번째 짧은 통일은 분열의 시대는 춘추전국 시대예요. 춘추 전국. 됐죠? 네. 그 다음에 짧은 통일은 진. 그 다음에 긴 통일은 한이야.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한나라가 멸망하고 나면 중국이 350년간의 대분열기가 오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를 556국 남북조 또는 위진 남북조 이렇게 불러요. 됐죠? 오케이. 자, 그리고 나면 짧은 통일, 자, 수나라야. 그리고 긴 통일, 당나라예요. 됐죠? 자, 이렇게 하면 춘추전국 진한, 남북조 수당. 이렇게 해서 중국 왕조가 전체가 끝났네. 됐죠? 네, 그래서 일단 입에만 한번 붙이고 갈게요. 자, 그래서 여자 이름을 시작해서 남자 이름으로 끝난다 그랬어. 그래서 은주, 춘추전국, 진한. 그리고 남북조, 수당. 그리고 송원이는 멍청이야. 여기까지 됐죠? 네. 그러면 된 거지? 된 거지. 그러면 중국 각 왕조에 대한 특징만 제가 짧게 한 번만 더 설명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와주시면 제가 좀 전에 이제 적은 거랑 똑같습니다. 자, 적은 거랑 똑같은데 자, 각 왕조별로 특징만 하나씩만 해볼게요. 자, 은나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상왕조는 실제로 이제 중국 역사에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한자의 원형이 되는 갑골 문자가 여기서 나왔다는 거야. 우리 시험이랑 아무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나라는 봉건제도. 특히 이 주나라 때부터 중국이 좀 굉장히 커지거든요.
근데 중앙에서 멀리 있는 지방을 통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라든가 여러 가지 뭐 도로, 뭐 예를 들어 뭐 통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시대는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실제로 이제 제대로 통제하기가 좀 어렵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정 정도 자치를 허용하는, 그러니까 제후로 임명을 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봉건제라 그래. 그러면서 여러 가지 룰을 만들 필요가 있어. 그래서 주나라 때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주나라의 예법과 법률을 주례라고 하는데, 지금은 그냥 노토장만 찍으세요. 근데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저 주례 얘기를 무려 공식적으로 4번 정도를 할 거예요. 근데 실제로 수업을 하다 보면 실제로는 한 제가 5번 정도 저 주나라의 주례를 얘기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주례라는 건 주나라의 예법과 법률이다. 뭐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끝. 됐죠? 네. 자, 그 다음 우리 역사랑 연결되는 건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 역사 연결되는 건 은나라에서 주나라 넘어갈 때 사실은 어찌 군자가 두 임금을 섬기겠느냐. 그래서 나는 두 군주를 섬길 수 없다. 그러고서는 사실은 동쪽으로 넘어온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동쪽으로 넘어온 이 사람이 누구냐면 기자예요. 됐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기자조선이라는 걸 얘기할 때가 바로 시대가 저 시대입니다. 되죠? 그냥 편하게만 들어두세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중국사는 일단 기본적인, 그러니까 수업을 할 때 이제 조금씩 나올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베이스를 깐다, 그냥 밑바닥을 깐다는 의미니까 지금 이 반이 여기서 막 외우고 말고 막 그럴 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대분열기. 자, 주왕실이 오랑캐들에 의해서 동쪽으로 도망을 가요. 그때를 이제 우리가 동주시대라 그러는데, 그리고 나면 굉장히 많은 제후들이 등장을 해서 서로 죽고 죽이고 아주 난리가 나. 그 엄청난 대혼란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춘추 전국시대라고 불러요. 됐죠? 그런데 일단 이 춘추란 말은 어디서 온 거냐면 이 춘추는 공자님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동양 사상의 원형이라고 말하는 공자. 그러니까 그 공자가 살았던 시대가 춘추야. 그리고 그 공자가 썼다라고 알려진,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그러니까 물론 이 춘추란 책의 원본이 전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 다른 버전, 그러니까 이후 뭐 줄을 단 버전들이라든가 뭐 춘추 공양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전하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서입니다. 중국 애들 게으른 거 아세요? 네, 중국 새끼들 졸라 게으르거든. 그래서 얘네들은 추우면 일을 안 해. 더워도 일을 안 해. 그래서 실제로 역사를 기록할 때 어떻게 하냐면 봄과 가을, 봄과 가을, 봄과 가을에만 기록해. 그래서 책 제목이 춘추야. 되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더. 이게 동양 역사서술의 거의 시발점이 되는데, 그러면 역사서를 쓰는데 봄, 가을, 봄, 가을, 봄, 가을, 봄, 가을 이렇게 썼어.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에 의해서 쓴 거야? 뭐에 의해서? 시간의 순서에 의해서 쓴 거지. 봄, 가을, 봄, 가을, 봄, 가을, 봄, 가을. 그래서 역사서술 방법 중에 시간의 서술대로 쭉 쓰는 방법을 사실은 나중에 우리가 편년체라고 부를 건데 그 책의 원형이기도 합니다. 됐죠? 네. 그래서 이후에 사실은 그 당나라 이후에 동아시아 문화권이라는 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중국 제도가 워낙 좋으니까 주변 나라들이 다 중국을 따라해. 그래서 동아시아에 가면 역사 편찬하는 기관이, 국가가 공식 기관을 하나씩 두거든요. 그래서 그 역사 편찬 기관의 이름은 춘추관이 되는 거야. 됐죠? 나중에 뒤에 이거 우리 이제 고려사, 조선사에서, 제도사에서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뭐 특별히 외울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들어두면 돼. 그래서 춘추라는 책의 이름을 따서 춘추관이라고 부르게 될 거야. 됐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전국시대는 더 살벌한 시대야. 그러니까 이 시대는 맹자가 살았던 시대인데 정말 약육강식의 시대입니다. 됐죠? 자, 근데 마지막 이 토너먼트에서 마지막 이제 전국시대 토너먼트가 벌어지게 되는데, 이때 제일 강했던 나라가, 전국시대에서 제일 강했던 나라가 누구냐면 연나라예요. 연나라. 됐죠? 그런데 중국이 분열되어 있으면 여러분 그냥 편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중국이랑 우리가 너무 가깝잖아. 그치? 지정학적으로. 그러면 중국이 근데 굉장히 거대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중국 땅이 한반도 땅의 55배 땅이에요. 현재 대한민국 땅의 100배 땅이야. 인구는 얼마야? 아무도 몰라. 진짜 졸라 많잖아. 맞죠? 그런데 저렇게 이제 중국 같은 나라가 한 덩어리로 뭉쳐져 있으면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너무 가깝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우린 무조건 안 좋은 거지. 그죠? 아니, 이거를 말해 뭐해. 너무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주변 국가들의 최악의 시나리오는 전쟁이 아니지. 전쟁이 아니라 주변 국가들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통일이에요. 이거는 국제관계가 사실 그렇게 냉정하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누가 우리의 통일을 원할 것 같아?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하나만 갖고도 우리가 세계 경제 규모 사실은 10위권 국가잖아. 그리고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사실 대한민국이 요즘에 굉장히 잘 돼요. 지금 수출이나 뭐 이런 거 엄청 좋은 거 알죠? 한국 경제가. 그치? 근데 이런 말이 왜 공허하게 들리냐면 내수가 안 좋아서 그래. 그러니까 실제 그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이 뭐 그렇게 삶의 경제가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쨌건 수출이나 뭐 이런 것들은 지표들이 굉장히 좋다고요, 지금. 그래서 얼마 전에 G7 회의에 초청받았잖아. 근데 사실은 올해 우리가 무역 규모로 7위예요. 7위, 세계 7위. 원래 10인데 지금 7위야. 그래서 사실은 G7에 들어가야 맞는 거지, 사실은. 그래서 G7 말고 특별 초청국으로 사실은 한국이 참가했었죠.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간에 근데 여기서 통일까지 됐다고 생각해봐. 최악이지, 최악. 그죠? 여러분, 이 한국인들에게 이 저력이 있잖아요. 나중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조선왕조 같은 나라도 이 극동아시아의 지정학적 요충지에서 사실은 500년간 이렇게 왕조를 유지하는 게 실제로 우연이 아니에요. 됐죠? 나중에 뒤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냥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우리랑 중국이 너무 가까우니까, 그치? 중국이 분열되어 있으면 우린 좋은 거고, 중국이 통일되면 우리는 굉장히 피곤해지는 거야.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중국이 춘추전국이라 그래서 이렇게 분열됐을 때 한반도에서 그러니까 우리 왕조는 이때 당군조선이 발전하는 거야. 당군조선. 됐죠? 그래서 나중에 당군조선이 결국은 누구랑 붙냐면 연나라랑 한판 붙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서 시간선만 사실은 기억하면 되는 거야. 중왕조 연나라 자체는 몰라도 돼. 되죠? 자, 그 다음 중국의 최초의 통일. 이 춘추전국 시대를 통일했던 게 누구냐면 진이에요. 그래서 진은 이런 역사적 의미만 기억하시면 돼요. 중국이라는 나라의 원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중국을 뭐라고 부르냐면 진이, 진아, 친친, 차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데 그 이름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바로 진나라에서 나오는 거야. 되죠? 네. 그런데 이 진나라의 위대한 통일은 진시황의 폭압적 정치 속에서 사실은 15년 만에 허망하게 멸망해요. 그리고 다시 중국이 천하가 다시 분열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초나라의 항우와 많이 들어보셨죠? 초나라의 항우와 한나라의 유방이 천하를 놓고 다시 싸워요. 그래서 이 초와 한의 싸움 이게 되게 엎치락 뒤치락 사실은 여기 또 여러 영웅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요 상황이 재밌거든. 그래서 요 상황을 가지고 게임을 만들었는데 그게 여러분 어릴 때 한 번씩 해보셨고 뭐 지금은 요즘에는 뭐 크게 뭐 안 하시죠. 그래서 어릴 때 한 번씩 배워보셨던 장기라는 거 있잖아요. 장기. 그래서 장기라는 게 초나라와 한나라와의 전쟁을 게임으로 만든 거야. 그리고 초한지라는 소설도 여기 뭐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천하가 통일됐지만 다시 분열돼서 또 전쟁이 있어. 그러니까 중국은 통일전쟁에서 진나라가 망할 때까지 전쟁이 끝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야 진짜 지겹다. 진짜 못 살겠다. 그래서 이 진앙교체기에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데리고 또 동쪽으로 넘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위만이에요. 됐죠? 자, 그리고 나면 위만이 당시에 이제 고조선의 국왕이 준왕이었는데 자, 준왕이 위만을 받아줘요. 그래서 위만과 그의 그룹을 받아주는데 위만이 나중에 세력이 더 세죠. 그래서 반대로 준왕을 공격해. 그리고 준왕은 패해서 날아갑니다. 그래서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 뭐 남쪽으로 내려와서 한해왕이 됐다는데 뭐 어쨌든 간에 위만이 승리해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당군 조선에서 요 조선을 구분해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위만의 집권 이후를 위만조선이라고 합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위만조선이 만들어지는데, 자,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한나라가 중국을 다시 통일한다 그랬잖아. 그리고 이제 보세요. 거대한 통일왕조가 등장했지? 그럼 우리랑 또 갈등이 커지는 거야. 됐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자, 한과 위만조선이 갈등이 커져요. 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위만조선이 BC 108년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됐죠? 네, 그래서 위만조선이 한 무제의 공격으로 멸망하게 돼요. 여기까지 됐죠? 네, 그래서 이렇게 시간선만 그냥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면 그 다음 중국이 다시 350년간의 대분열기인데 이때를 뭐라 그러냐면 위진 남북조시대 또는 556국 남북조시대라고 합니다. 자, 여기 350년간의 대분열기인데, 자, 그러면 봐요. 여기 통일왕조 등장했으니까 우리는 또 고조선이 멸망했잖아. 그지? 자, 그런데 중국이 다시 또 분열이 됐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했어? 우린 무조건 좋은 거야. 되죠? 자, 그래서 이 시기에는 한반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고구려 신라 백제 삼국이 발전을 하게 돼요.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자, 중국에 다시 수라는 통일왕조가 등장을 해. 자, 그리고 나면 중국이 통일되면 다시 우리가 지형적으로 너무 가깝잖아. 그래서 다시 갈등이 불거질 거야. 다시 갈등이 불거지는데, 자, 이번에는 누구랑 붙냐면, 자, 수나라가 그래서 고구려와의 잇따른 전쟁을 하게 돼요. 이게 나중에 우리가 배우게 될 수양제가 쳐들어오는 113만 대군을 끌고 쳐들어오는 살수대첩이 가장 대표지. 그죠? 근데 을지문덕에 의해서 뭐 별동대 30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뭐 거의 다 전멸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기 이제 라운드 1, 라운드 2야. 근데 이번에는 누가 이기냐면 고구려가 이겨요. 그래서 자, 이 무리한 전쟁 속에서 수나라가 멸망합니다. 됐죠? 그래서 천하가 분열되는 듯 했는데 다시 이세민이라는 불세출의 영웅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중국이 짧은 시간에 다시 통일돼. 그러면서 등장하는 나라가 당나라예요. 당나라. 됐죠? 자, 그러면 봐봐요. 자, 중국이 다시 통일왕조가 됐죠? 그리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야? 또 한반도와의 갈등이 커지는 거야. 되죠? 그래서 또다시 한반도의 갈등이 커지는데 이 당과 전쟁을 계속했던 게 수에 이어서 고구려가 또 당나라와 자, 계속되는 전쟁을 하게 돼요. 처음에는 당나라의 연속되는 공격을 막아냈지만 이후에 고구려 내에서는 영계소문 사후에 사실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정이 지속되고 그 다음에 당나라가 남쪽에 신라라는 새로운 군사적 파트너를 사실은 찾게 돼. 그래서 결국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668년 고구려는 안타깝게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고구려의 멸망이야. 여기까지 되지? 오케이. 자, 그래서 요 정도, 그러니까 시간선만 이렇게 좀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시간선 정도만 잡아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송나라로 가겠습니다. 송나라. 자, 송나라 같은 경우는 당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5대 19기라는 잠깐 혼란기가 있어요. 대략 한 50년? 근데 금방 송나라 통일합니다. 됐죠? 근데 송나라는 일단 송이랑 여러분 아까 그 멍청이는 명을 얘기하는 거야. 명청제국 정도는 아시죠? 네. 자, 그래서 여기는 제가 파트너만 좀 세워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송나라의 파트너는 고려야, 고려. 그 다음에 명나라의 파트너는 조선이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선만 잘 연결되면 돼. 근데 참고로 이딴 거 몰라도 돼. 그냥 느낌만. 됐죠? 외울 거 하나도 없어. 자, 고려가 건국되는 게 918년이에요. 918년. 근데 송태조 조광윤이 중국을 완전히 통일하는 게 언제냐면 960년이야. 됐죠? 자, 질문. 연도 외우라는 얘기 아니야. 이거 세계사 연도를 누가 외우니? 자, 질문. 송나라가 형이야? 고려가 형이야? 고려가 형이야? 송나라가 형이야? 연도 한번 봐봐. 누가 형이야? 송나라가 960년 숫자 크니까 형이야? 퇴장이야. 누가 형이야? 송나라 형이지? 아니. 고려가 형이죠. 고려가. 그치? 그러니까 고려와 송나라의 분위기는 이 분위기로 갈 거야. 되죠? 그래서 자, 송나라는 실제로 문치주의, 학문을 되게 강조하거든. 그래서 역대 중국 왕조 중에 제일 약했어요.
그래서 고려라는 군사적 파트너가 필요했던 거야. 되죠? 네, 그래서 고려와 송나라의 분위기 좀 잠깐 얘기했고요. 자, 그리고 조선. 근데 조선과 명은 또 조금 달라. 자, 명나라는 실제로 조선의 건국은 1392년이잖아. 근데 뭐 정대사에서 연도를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근데 여러분처럼 실제로 이제 수망국사라 그래서 한국사를 심각하게 공부 안 한 사람도 한국 사람들은 조선의 건국 연도 정도는 그냥 상식선에서 알고 있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요 정도는 그래서 우리 상식선에서 노도장 찍고 가시죠. 조선의 건국이 언제라고? 1392년. 그렇죠? 근데 명태조 조광윤이 몽골을 북원을 밀어내고 다시 명나라를 건국하는 게 언제냐면 1368년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금능, 오늘날은 우리가 그 도시를 난징이라고 부르는데 난징에서 명나라가 건국되는 게 1368년이야. 그 연돌레가 왜 말했냐면 자, 느낌만 그러면 조선이랑 명은 한번 대답해봐. 누가 형이야? 명이 형이지. 그래서 조선과 명의 관계는 이 분위기로 갈 거예요. 그죠? 오케이. 자, 그래서 조선의 파트너는 누구다? 명이다. 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송나라를 멸망시키는 건 몽골이에요. 몽골. 그래서 특히 몽골의 징기스칸, 뭐 설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세계사에서도 몽골의 시대를 뭐라 그러냐면 13세기를 몽골의 시대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이런 대제국은 없었어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이 몽골에 대해서 우리가 40년간 고려가 대몽항쟁을 해. 되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근데 몽고한테 또 이 와중에 항복을 안 해. 됐죠? 그래서 우리가 뭐 했다? 대몽항쟁 40년. 그래서 몽고에 저항을 합니다. 고려가. 되죠? 자, 그러나 원나라가 이제 등장하는 바로 요 시기에 어떻게 되냐면 결국 고려는 원나라에 항복해요. 그리고 원나라의 부마국이 돼. 그래서 요 시대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원간섭기라고 부를 거예요. 되죠? 그러니까 몽골 원 이것도 고려 역사에 바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원간섭기니까. 자, 그리고 나서 조선 여기만 정리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을 우리가 조선 정기 후기로 나눠서 보는데 임진왜란 전까지가 조선 정기고 임진왜란 이후가 조선 후기야. 나중에 이거 조선편 가서 또 얘기할게요. 그렇죠? 자, 그래서 조선 정기에는 우리의 파트너가 명이 되는 거고 그러면 청이 등장했다는 건 뭐냐면 이제 어디로 넘어간 거야? 조선 후기로 넘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청이 보이면 시기가 어디로 바뀐 거야? 조선 정기가 아니라 조선 후기로 바뀐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여기까지 됐어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시간선만 이렇게 좀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렇게 그냥 한번 중사 그냥 이렇구나. 그냥 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수업을 하면 이런 얘기들이 수업 중간중간에 사실 근데 계속 나옵니다. 근데 중국말들이 좀 나오면 여러분 좀 거슬릴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 중국 왕조 한 번만 하고 그 다음에 선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중 얘기 다 했어요. 자, 해볼게요. 자, 중국의 왕조 외자야. 한 글자밖에 안 돼. 그래서 외우기 별로 어렵지 않아. 그리고 여자 이름으로 시작해서 남자 이름으로 끝난다 그랬어. 자, 시작합니다. 은주 그리고 분열 짧은 통일 긴 통일이야. 그래서 춘추전국 진한 그리고 남북조 수당 끝날 때 남자 이름으로 끝나. 송원이는 멍청이. 됐죠? 오케이. 말씀 다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국사 우리가 좀 짧게 자 전체적으로 우리 왕조들이랑 어떻게 이어지냐 이런 얘기들을 좀 했고요. 자, 그럼 프린트 그 다음 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선사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역사의 시작인데 자, 구석기, 자, 신석기, 청동기. 그래서 여러분 한국사 시작하시면 여기서부터 제일 먼저 배우게 될 거예요. 선사부터. 됐죠? 근데 실제로 이제 제가 현장에서 수업을 해보면 사실은 선사를 그렇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그리고 선사는 그냥
사실은 오랫동안 한국사 수업 안 하다가 오랜만에 수업을 하셔도 사실은 크게 여기는 문제가 되지 않는 단원입니다. 됐죠? 그리고 여기서는 제가 딱 하나만 말씀드리면,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자, 한국사가 어떤 과목이라고요? 암기 과목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국사가 어떤 과목이야? 시간의 과목이라 그랬지? 그래서 한국사는 기본적으로 공부하실 때 어떤 사항들을 외우거나 기억하실 때 꼭 뭐가 중요하다? 시간의 특징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건 무슨 과목이야? 시간의 과목이에요. 시간의 과목. 됐죠? 그래서 우리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여기서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시대의 기본적인 특징은 일단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 너무 암기하는 데 집착하지 말고 달달달달 다 외워서 끝내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구석기랑 신석기에 인간의 역사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는데, 구석기 때는 인간이라 할 수 없어. 됐죠? 거의 짐승들의 삶이야. 그런데 신석기가 되면 진짜 인간다워지는 거지. 그래서 지구에 있는 다른 동물들과 인간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바로 생산경제의 시작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채집과 수렵 이런 자연약탈 경제가 아니라 생산경제의 시작. 그래서 신석기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농경입니다. 농경. 됐죠? 생산경제의 시작. 됐지? 그러니까 신석기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라고요? 농경. 인간이 이제 다른 짐승들이랑은 달라. 그래서 그냥 자연에 있는 걸 먹는 게 아니라 인간이 무언가를 생산하는 경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되지?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신석기 때 삶의 형태, 주거 형태, 구구절들이 배워. 그 다음에 신앙의 형태 이런 거 구구절들이 배우는데 결론은 뭐다? 농경이야. 됐죠?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농경이야. 그러니까 농경으로 그냥 갖다 때리면 돼요. 그러니까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신석기가 농경이라면 청동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 청동기는 이 앞의 시대랑 뭐가 다르냐면 이 앞의 시대는 평등한 사회야. 그러니까 계급이 없는 사회예요. 그런데 인류 역사에서 청동기 때 처음으로 뭐가 출현한다? 계급이 출현해. 계급. 됐죠? 그래서 청동기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거기 프린트 위에다가 이 단어 하나만 써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뭐의 출현이다? 계급의 출현이다. 됐지? 그래서 청동기도 구구절절이 이리저리 배우는데 만약에 잘 기억이 안 나거나 헷갈리잖아? 그러면 그냥 계급 출현과 관련해서 그냥 갖다 때리면 되는 거야. 됐죠? 그러니까 이게 디테일하는데 외우는 건 좀 나중에 하셔도 되고요. 일단 요 단어를 볼 때 가장 큰 그림은 신석기는 뭐라고요? 이전에 없었던 생산경제의 시작. 그러니까 지구에 있는 다른 동물들과 인간이 정말 달라지는 거야.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청동기 사회는 뭐가 출현한다? 계급이 출현한다. 됐죠? 네, 그래서 요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나머지는 선사는 요 정도에서 넘어갈게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수업을 하시면서 이렇게 그냥 들으시면 선사는 크게 무리가 없으실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나와 있는 게 뭐냐면 그 밑에 보면 여러 나라의 성장이라고 있죠? 그래서 여기 여러 나라의 성장은 실제로 선사 전체에선 얘가 출제율 1위예요. 근데 요 단어는 원래 시간의 과목이라서 실제로 시간이 중요하잖아. 근데 여러 나라의 성장은 특징이 뭐냐면 시간을 별로 안 물어봐. 여기는 시간 안 물어보고 뭘 물어보냐면 이게 어느 나라인지 알겠어요? 하고서는 특정한 나라에 대한 자료를 주고 특히 대부분 사료제 시험으로 나와요. 그래서 자, 다음 나라의 특징으로 맞는 걸 골라봐라. 그러니까 무조건 문제가 그렇게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어진 자료를 보고 또는 간단한 선지의 설명을 보고 부연지, 고구려인지, 옥전지, 동해인지, 삼한인지만 구별하면 돼. 됐죠? 그러니까 그것만 구별하면 되기 때문에 요 단원도 여러분들이 그냥 사실 지금 아직 공부를 안 하셔서 그렇지 그러니까 기본적인 단어들을 그냥 외우시면 그리고 특징들을 체크해 두시면 그냥 무난한 단원입니다. 되죠? 자, 이렇게 하면 선사라는 큰 단원이 끝나요. 되죠? 자, 그러고 나면 실제로 이제 본격적인 한국사의 시작인데 본격적인 한국사의 시작인 고대 정치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뒤로 한번 넘겨보실래요? 자, 3페이지. 자, 고대 정치예요. 고대 정치. 자, 이 고대 정치인데 여기는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를 좀 잠깐 해볼게요. 자, 여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실제로 문제가 출제될 때, 지금 보시는 그, 삼국의 발전과 항쟁이라는 제가 2페이지 정도에 걸쳐서 이렇게 그 바둑판처럼 해서 왕과 국왕과 업적을 쭉 정리해 놨잖아. 그거 앞뒤로 보이시죠? 그런데 얘가 어느 정도냐면, 한국사 전체, 얘가 출제율 1위예요. 됐죠? 그리고 다른 부분은 제가 좀 간단하게 뭐 손대기도 하고 그랬는데 얘는 원래 수업 시간에 하는 걸 그냥 그대로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프린트에 앞뒤로 한 페이지, 앞뒤로 그러니까 2페이지지, 2페이지, 한 장. 그래서 그 2페이지 내용을 기억하시면 실제 시험에서 무조건 한 문제야. 되죠? 올해 국가직 같은 경우는 아예 여기서 2문제 나오기도 해요. 되죠? 네,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수험한국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물러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파트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에선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 조금 정확하게 맞춰주셔야 돼요. 되죠? 자,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냐? 자, 해볼게요. 첫 번째. 그래서 여기에 문제 유형은 크게 2가지가 있는데 기출을 풀어보시면 공무원 시험 기출이라는 게 어차피 거의 정해져 있어요. 거의 정해져 있는데 그리고 참고로 제가 나중에 그 문풀반 같은 데 가면 문풀반 들어갈 때 실제로 이제 공무원 시험이 어떻게 출제되냐 그 얘기를 제가 좀 말씀을 좀 심각하게 한번 드리게 되는 날이 올 거예요. 드리는 날이 오게 될 건데 그 공무원 시험이 그러니까 수능 출제랑은 좀 약간 달라요. 좀 다른 게 수능은 어떻게 출제하냐면 그러니까 출제위원들이 그러니까 한 달간 합숙을 해요. 한 달간. 그러니까 들어가서 한 달간 합숙을 해서 문제를 만들거든요. 그리고 수능 시험 그러니까 딱 직전 한 달. 그래서 수능 시험이 시작되는 시간까지 집에 갈 수 없어요. 됐죠? 그러니까 수능 시험이 이제 시작되면 왜냐면 그 보통 이제 무슨 대면 콘도나 하나 콘도 이런 걸 그냥 하나 잡고 같이 합숙을 하거든요. 근데 왜냐면 안 되겠죠. 내가 시험 문제를 냈는데 시험 전에 내가 밖에 나갈 수 있으면 되겠어요? 네. 그런데 공무원 시험은 그렇진 않아요. 공무원 시험은 어떻게 하냐면 공무원 시험은 2주간 합숙을 해요. 2주. 그러니까 근데 뭐가 좀 다르냐면 수능은 처음부터 문제를 만들어. 처음부터. 그러니까 보통 아침에 물론 저도 수능 출제를 들어간 적은 없어서 저도 들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각자 문제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오후에 만나는 거야. 그러면서 다 같이 세미나를 하는 거야. 그래서 한 문제씩 올려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뭐 선택할 거냐 말 거냐, 또는 만약에 선택한다면 뭐 어떤 식으로 반영할 거냐, 뭐 기타 등등, 또 뭐는 뭐 오류가 있냐 없냐, 기타 등등. 근데 공무원 시험은 그렇지 않고요. 공무원 시험은 일단 출제위원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출제자들이 보통 먼저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건 이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문제를 그냥 내는 방식이야. 그래서 한 세트씩을 내, 20문제씩을. 그래서 보통은 20문제 한 세트를 20세트 정도 만들어요. 과목별로. 20세트 정도. 그러면 대략 한 400문항 정도 되겠죠. 그래서 공무원 시험 출제 원칙은 뭐냐면 이렇게 먼저 문제 풀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문제 은행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문제 풀을 먼저 만들어. 그리고 이 문제를 만들어서 내는 사람은 뭐 합숙을 하거나 집에 못 가거나 전혀 상관없어. 왜 상관이 없는지는 그냥 내고 끝인 거야. 그러니까 왜 상관이 없는지는 제 마지막 얘기를 듣고 나면 알아. 그럼 요걸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1단계야. 그러고 나면 2단계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교정위원들이 들어가서 중간에 한번 각 문제별로 오류가 있거나 문제가 되는 건 교정을 한번 해줘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그러니까 최종적인 출제와 이게 선정의 단원이야. 그래서 이게 단계인데 여기가 2주 합숙이에요. 여기가 2주 합숙. 그러니까 과목별로 일단 담당 교수가 2명씩 들어가. 과목별로. 행정법 2명, 예를 들어 뭐 국어 2명, 다 2명씩 들어가고 그 다음에 현직 교사들을 또 붙여요. 그리고 그 다음 인사혁신처 직원들이 붙어요. 그리고 또 일부 공무원 중에 그 대학대 역사 전공자들이 있어.
또는 요즘 공무원 중에는 역사학을 석사까지 전공하고 또 공무원이 된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몇 명은 사실 역사를 좀 아는 사람이잖아. 그리고 공무원 시험도 실제로 봐서 자기가 현재 공무원이기도 하고, 그러면 이런 사람도 좀 붙여요.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서 문제를 최종적으로 여기서 그러니까 교정하고 그 다음에 최종 선정까지 마무리하는 거야. 이게 마지막 2주야. 그러니까 합숙은 공무원 시험은 딱 2주만 합숙을 해.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나중에 이제 여기를 한번 더 내가 진지하게 한번 할게요. 공무원 시험을 출제하러 들어가는 사람은 여러분 생각해봐요. 직업이 공무원 출제위원이라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그런 직업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래는 뭐냐면 대학 교수이거나 현직 교사들인 거야, 주로. 그리고 인사신처에서 출제위원 이렇게 최종 출제 선정위원 뽑아갈 때는 그러니까 적이 명확한 사람들만 데려가요. 그러니까 적이 명확하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저 같은 사람이 출제위원으로 들어가면 안 되지 않겠어요? 저는 어쨌거나 사교육 쪽에 종사하는데 그렇지 않아? 나 같은 사람이 출제위원 들어가면 안 되지 않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배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현직 학교의 교사라든가 현직 대학의 예를 들어 뭐 부교수 이상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적이 명확한 사람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마지막 선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공무원 문제를 출제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계속 문제를 내는데도 여러분 그 기출이라는 걸 나중에 풀어보시면 기출 문제가 되게 비슷한 패턴이야. 그러니까 그에 어렵고 쉽고 그 다음에 조금 그동안 못 보던 특이한 좀 신유형이 나왔다. 이 정도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한국사로 보면 그냥 비슷하게 나와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미 이 단계에서 문제를 최초에 출제하는 사람들이 기출 문제를 보고 출제해요. 그죠? 그리고 여기 출제했던 사람들은 제 후배도 있었고 제 후배도 뭐 2명이나 있었고 사실은 제 제자도 1명 출제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후배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시험을 잘 모른다 그래가지고 제가 기출문제집을 보내준 적도 있어요. 그래서 형 뭐 그거 수업하고 있지 않냐? 그래서 내가 그거 뽑아보고 있는데 형도 나 좀 도움이 될 만한 책 좀 있으면 보내달라. 그래서 내가 제 기출문제를 보내준 적도 있어요.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친구들이 공무원 시험에 조금 적합하게 이미 문제를 요 1단계에서 출제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 한번 교정을 본다 그랬잖아. 한번 교정을 보는 단계에서 다시 한번 손을 대요. 그 다음에 실제로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 게 처음에 저기에 대략 400문제 이상이 있었는데 그 400문제가 요 정도 단계까지 오면 실제로 원형이 거의 유지될 수가 없어요. 상당히 많이 중간에 누가 한 번씩 손을 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문제를 내기로 하다. 이 문제를 선택을 한다. 그래서 선정을 하잖아요. 그럼 선정하고 나면 그 상태에서 손을 또 대요. 그리고 그 다음 어떻게 하냐면 실제로 오류가 있는지 요즘에 공무원 시험이 예를 들어 정답 없음. 그 다음에 복수 정답. 이런 것들 때문에 인쇄혁신처가 사실은 굉장히 이거 신경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한국사만 유일하게 그래서 출제위원이 4명이 들어가요. 4명.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건 뭐 그런 거를 제가 어떻게 알고 있는지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기출을 계속 부르는 거야. 어느 시험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 공무원 시험은 정말 기출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할 때마다 항상 기출 현황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도 기출로 어떻게 문제가 나왔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3국의 발전 강쟁으로 가볼게요. 자, 3국의 발전 강쟁은 문제 내용이 크게 2가지인데 자,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는 특정 구강의 업적을 물어봐요. 업적. 그렇죠? 특정 구강의 업적을 물어봐. 이게 첫 번째 유형이야. 근데 제 생각은 실제로 내가 현장에서 수업을 해보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너무 잘해. 그러니까 광개토대항의 업적 따당 외우는 거. 뭐 버풍항의 업적, 근초광의 업적 이렇게 따당 이렇게 외우는 거. 이거 되게 잘해요. 그죠? 근데 오히려 여러분이 신경 쓰셔야 될 게 뭐냐면 자, 2번째 유형이야. 2번째 유형은 뭐냐면 자, 3국의 그러니까 발전 과정에 대해서 물어봐요. 발전 과정. 그러면 이 문제가 뭐가 되냐면 이 문제 유형이 결국은 이게 순서 문제가 되는 거야. 순서. 그래서 제가 처음 이제 한국사 여러분 수업할 때부터 실제로 이제
저랑 고대 정치를 하게 되면 제가 뭐에 좀 신경을 많이 쓸 거냐면 요 두 번째 유형에 신경을 많이 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왕들의 순재, 예를 들어 업적은 잘 외우는데 순서를 물어보면 모르는 거야. 됐죠? 또는 순서를 물어보면 자꾸 실수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가장 기본 유형은 뭐 이런 식이에요. 다음에 자, 제시된 사건들이 시기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된 것은 뭐 이렇게 문제를 물어 들어와. 그리고 이제 보기를 보잖아요.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제 순서대로 바르게 배치하라야. 1번 기역, 니은, 디귿, 리을. 2번 기역, 디귿, 니은, 리을. 3번 니은, 기역, 리을, 디귿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 됐죠? 이렇게 순서 문제. 또는 이거랑 거의 뭐 똑같은 건데 또 다른 형태를 보여드리면 실제로 사료 박스가 나와요. 사료 박스. 그리고 문제는 똑같아. 그리고선 이제 다음 시기에 들어갈 적절한 사실을 골라라. 그리고 가, 사료가 나와. 됐죠? 그리고 나, 사료가 나와. 그리고 이제 다음 가와 그 다음에 나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일로 적절한 걸 골라라. 문제가 이렇게 걸려. 그러면 여러분 이게 형태는 다르지만 이거 다르게 생겼잖아. 그지? 근데 문제는 결국 같은 거야. 이것도 각 구강의 업적들이 나올 거거든요. 요거 순서 배치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예를 들어 이 문제 같은 경우도 가가 예를 들어 만약에 근초고항이다. 그럼 4세기 중엽 근초고항. 그 다음에 만약에 나가 5세기 말 뭐 소지마리간이다. 소지왕이다. 그러면 순서 잡는 거죠. 그죠? 그리고 선지. 그래서 들어갈 사건으로 옳은 것은 하고 1번, 2번, 3번, 4번 하면 거기에 각 구강의 업적들이 또 나올 거 아니야. 됐죠? 그러니까 뭐야? 결국은 가, 그리고 선지, 그리고 다. 요거 순서 배치하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결론은 형태는 다르게 생겼지만 결국은 똑같은 문제야. 되죠? 네. 그래서 고대에서는 사실 요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쪽으로 좀 와보시면 제가 실제로 이제 고대 정치를 그래서 수업을 실제 현장에서 이제 진행을 할 때는 종합반도 마찬가지고 단과도 마찬가지야. 자,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시간의 축을 먼저 세울 거야. 여러분, 어떤 교재나 어떤 교과서도 이 삼국의 발전과 항쟁이라는 단원의 서술 방식이 똑같아. 그러니까 맨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 고구려의 발전 해서 이 왕들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 그 다음이 백제의 발전에서 쭉 나와. 그리고 신라의 발전에서 쭉 나와요. 되죠? 그런데 저는 수업을 그렇게 진행 안 해. 그럼 이제 나는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제가 일단 시간선을 먼저 세워드릴게요. 이게 시간이 제일 중요하거든.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 제가 수업은 어떻게 하냐면 2세기 그러면 이렇게 수업은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3세기. 됐죠? 그리고 4세기. 그 다음에 5세기. 뭐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시간의 축을 좀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2세기, 3세기 같은 경우에는 왕이 뭐 둘밖에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이제 뭐 별로 어렵지 않고. 근데 4세기도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4세기는 고구려 중심으로 보면 돼. 그래서 고구려가 미천왕 때 좋았다가 그토록 원하던 대동강, 평양을 차지해. 그 다음에 고구곤왕 때 백제 근초공호한테 공격을 당해서 엄청난 시련을 당해요. 그리고 소수림왕 때 다시 이 위기를 극복하고 고구려를 안정시켜. 그래서 고구려가 좋았다, 나빴다, 안정기로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백제로 넘어오면 백제는 최전성기, 가장 중요한 근초고왕. 됐죠? 그리고 신라로 넘어오면 신라는 이제 내무랑 때 여기가 가장 후진국이야. 이제 나라다운 나라의 모습을 갖추게 돼요. 그죠? 그래서 4세기는 이렇게 진행되는 흐름이 있고요. 그 다음 5세기. 5세기는 5세기의 대표는 장수왕이에요. 장수왕. 장수왕이 여러분 왜 장수왕인지 아시죠? 물어보면 다 알아. 그렇지? 엄청 오래 살아서 장수왕인데 장수왕이 재위 기간만 80년이에요. 만 79년. 그렇죠? 그래서 5세기는 그냥 장수왕이야. 그래서 공교롭게 사실은 장수왕이 411년에 왕위에 올라요. 그러니까 앞에 10년을 띄어서 광개토를 주면 되고 아버지 광개토. 자, 그 다음
이 사람이 재위기간이 80년 너무 길다 보니까 중간에 아들이 먼저 죽어. 그래서 손자로 왕위가 계승이 돼요. 그래서 뒤에 10년은 잘라서 문자왕을 주면 돼. 그러면 그냥 5세기가 뭐냐면 전부 장수왕이야. 그러니까 5세기는 나중에 정리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장수왕의 여러 행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는 뭐냐면 전부 거기에 대응하는 거야. 그래서 장수왕의 남한을 막기 위해서 나제 동맹을 맺는다든가. 그런데 결국은 장수왕의 공격으로 한성이 함락당해요. 그리고 계로왕은 비참한 죽음을 맞고, 그래서 한성 함락 이후에 문주왕이 웅진으로 급히 천도해. 됐죠? 그러니까 전부 장수왕의 행보랑 같이 맞추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장수왕 죽고 나면, 자, 다시 이제 장수왕이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한동안 조용했는데, 새로 또 손자가 왕위에 오르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신라가 백제와 신라가 나제 동맹을 강화해요. 그래서 결혼 동맹을 맺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5세기는 고구려 전성기니까 5세기를 사이에 놓고 나머지는 장수왕에 대응해서 시간의 축을 만드시면 돼요. 그죠? 그냥 편하게 들어주세요. 나중에 심각하게 한번 얘기하는 날이 올 거야. 자, 그 다음에 6세기. 6세기는 고구려가 굉장히 힘든 시기야. 그래서 고구려의 왕 중에는 6세기 왕이 출제될 왕이 없습니다. 없고요. 그 다음에 위기에 백제를 극복하고 다시 안정시키는 사람이 무령왕이고, 그 다음에 다시 백제 4세기 영광을 재현하겠다. 그래서 중흥을 표방하면서 다시 백제를 일으키려고 했던 게 성왕이에요. 그런데 실제 문제 출제는 어디서 많이 되냐면 6세기는 사실은 신라의 최전성기잖아. 그래서 신라의 최전성기 진흥왕. 근데 진흥왕뿐만이 아니라 실제 출제는 버풍왕이 오히려 더 많이 돼요. 그래서 6세기는 똘똘한 3명의 국왕이 연속으로 등장하면서 가장 후진국이었던 신라가 눈부신 발전을 해. 그래서 6세기 출제 포인트는 어디에 있다? 신라 왕들에게 있습니다. 지증, 버풍, 진흥. 됐죠? 네, 그래서 자 6세기 상황 가볍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7세기인데, 자 7세기는 이제 무슨 상황이냐면 7세기는 통일기예요. 통일기. 그래서 이 7세기에 여러 가지 삼국의 항쟁은 결론은 삼국 통일로 이어지게 돼요. 그죠? 네, 그래서 삼국 통일 과정과 관련해서 삼국 통일 전 상황, 그리고 삼국 통일의 과정, 됐죠?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누면 7세기 시간선이 싹 정리가 돼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일단 각 국왕의 업적은 어차피 여러분 수업 시간에 할 거고, 그 다음에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대부분 잘 외우더라 이거야. 그래서 제가 먼저 잠깐 말씀드리는 건 일단 기본적인 시간선을 제가 한번 쭉 잡아보는 거예요. 그죠? 네. 이렇게 삼국의 발전과 항쟁은 여기서는 사실 입문과정에서 여러분 삼국의 발전과 항쟁을 공부하시기 전에 미리 좀 이런 걸 알면 좋아요 라고 굳이 뭐 이렇게 말씀드릴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출제와 관련된 이 말씀만 드린 거야. 됐죠? 국왕의 업적은 어차피 여러분 잘하고, 그러니까 순서 문제 여기를 조심하셔야 돼. 그러니까 처음에 공부할 때 너무 국왕의 업적을 외우는데 매몰돼 버리면 안 된다고. 됐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 나오면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기억을 딱 보니까 뭔지 알겠어. 무령 딱 알아. 니은 봤더니 성왕. 오케이. 그리고 이제 디귿 봤더니 버풍왕. 오케이. 그리고 뭐 리을 봤더니 영영왕. 오케이. 다 알아. 근데 수습의 차례 딱 그것만 모르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되세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렇게 슬픈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면 안 되겠지? 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실제로 이제 신라가 고구려 백제를 멸망시키고 물론 당나라의 힘을 빌려서지 통일은 했지만 완전히 하나의 왕조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남쪽에는 통일신라, 그리고 북쪽에는 고구려 유민들이 세우는 발해가 건국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남국과 북국이 있었다. 그래서 남북국 시대라고 부를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이 남북국 시대는 삼국의 발전과 항쟁보다는 조금 출제율이 떨어지지만, 그러나 여기도 고대 정치의 기본 파트이기 때문에 문제가 나오면 맞추셔야 됩니다. 그죠? 일단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신라 중대에서는 제가 출제율만 찍어드릴게요. 일단 처음에 공부하실 때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통일신라 요 시기를 중대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출제율 1위는 무조건 신문왕이에요.
그래서 신문왕의 업적은 처음 공부하실 때부터 잘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되죠?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신라 하대라 그러는데 신라 하대의 대표는 누구냐면 진성여왕이에요. 진성여왕. 됐죠? 그러니까 맨 위에 신문왕, 맨 밑에 진성여왕. 요 둘이 대표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국왕의 업적이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외워도 돼. 요 두 개 제일 중요해. 자, 그리고 그 다음 발해인데요. 발해. 발해는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시면 발해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생각보다 발해가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 발해는 나오면 절대 틀리면 안 돼. 왜 그러냐면 내용이 너무 없어. 그러니까 조금만 기억하시면 조금만 내용을 보시면 발해 문제 나오면 그냥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발해 문제 여러분 제법 나옵니다. 그리고 문제는 어차피 발해는 왕 3명밖에 안 나와. 해볼게요. 자, 여기서 그냥 보고 갈게요. 자, 그래서 무왕, 문왕, 선왕이에요. 그래서 발해 국왕 1, 2, 3, 1, 2, 3, 1, 2, 3, 무왕, 문왕, 선왕, 무왕, 문왕, 선왕 이거밖에 안 나와. 되지? 근데 무왕은 왜 무왕이냐면 이름 한번 봐봐. 싸움 대빵 잘해서 무왕이야. 그래서 당나라에 장문유를 보내서 선빵을 날려요. 됐죠? 우리나라 역사에서 중국에게 선빵을 날린 게 몇 번 없어요. 됐죠? 원래 싸움의 반이 선빵이잖아. 그지? 네. 그래서 무왕, 싸움 대빵 잘했던 무왕. 그 다음에 문왕은 왜 문왕이냐면 문물제도를 정비해서 문왕이야. 문물제도. 그래서 여기는 당과의 관계가 바뀌어. 그래서 당나라와 친선관계, 그 다음에 신라와도 관계 개선을 해요. 그래서 당나라의 선진 문화를 받아들여서 여러 가지 통치 체제를 정비합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물제도를 정비했던 왕이 누구라고요? 문왕이에요. 이름대로 가면 돼. 자, 그리고 이제 9세기 선왕 때가 되면 발해 최전성기야. 선왕 때 최전성기라고. 됐죠? 그래서 중국 애들이 해동성국이라고 불렀대요. 됐죠? 그래서 발해 국왕 1, 2, 3, 1, 2, 3, 무왕, 문왕, 선왕. 됐죠? 끝. 자, 이렇게 해서 고대사, 자, 통일신라와 발해에서 어떤 국왕이 중요하냐 이 얘기까지 말씀 다 드렸습니다. 자, 말씀 다 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어디로 가야 되냐면 고려사로 가야 되거든요. 고려사. 이제 중세사 고려사로 가야 되는데 자, 이제 우리 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쉴 때가 됐어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이제 고려 조선사는 지금 제가 선사 여러 나라의 성장 삼국의 발전 광쟁 남북 시대는 굉장히 스피드하게 진행했거든요. 그건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요. 이 수업은 이렇게 할 거라고. 근데 고려부터는 속도를 조금 늦추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네. 그러면 우리 쉴 때가 됐어.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